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생 보쌈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편안히 앉아 누군가의 삶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시죠. 아침 6시 30분 요양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복도 끝에서 울려 퍼지는 기계음 같은 알람 소리가 꿈속을 떠도는 노인들을 현실로 끌어올립니다. 김복수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정확히 3년 2개월 15일째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는 이 숫자는 감옥에서 복역하는 죄수가 남은 형기를 계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복순 할머니 기상 시간이에요. 젊은 간병인 미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귀적으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그 목소리 속에 숨어있는 피곤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미영도 결국 이곳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복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이 뻐근하게 울렸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아픈 소리를 하면 약만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어제와 똑같은 약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소화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온갖 약들이 복순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면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는 길, 복수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예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시계 바늘처럼 정확했습니다. 아침 7시 15분 복도 이동, 7시 30분 조식, 8시 30분 약 복용, 9시 운동 시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일정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다른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체념과 무력감이 뒤섞인 마치 영혼이 빠진 것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복수는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박철수와 최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나 잘 잤어. 철수가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70대 중반인 철수는 퇴직 후 혼자 살다가 넘어져 다친 것이 계기가 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자녀들이 있지만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월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럭저럭요. 철수 씨는 뻔하지 뭐. 매일 같은 꿈, 같은 아침이야.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60대 후반인 순자는 이곳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자녀들의 권유로 이곳에 왔지만 아직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식 메뉴는 어김없이 죽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염분이 적은 음식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복순의 입맛에는 맹물 같았습니다. 집에서 해먹던 김치찌개와 된장국이 그리웠습니다. 매콤하고 짭짤한 그 맛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반찬도 똑같네요. 순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이곳의 위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노인들은 불만을 표현할 권리조차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쉬 들려. 철수가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멀리서 수간호사 김 팀장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인 김 팀장은 이곳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원장은 가끔 얼굴을 비추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의 일상을 관리하는 것은 김 팀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병인들이 작은 종이컵에 각자의 약을 담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수는 자신의 약을 받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약들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관리하기 편하도록 순순하게 만드는 것일까? 복순 할머니, 약 드세요. 미영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복수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 작은 알약들이 자신의 생각까지 조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이 아직 완전히 자신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운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홀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앞쪽에서는 젊은 물리치료사가 간단한 체조를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들었다 내렸다, 목을 좌우로 돌렸다,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마치 로봇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팔을 움직이면서 복수는 문득 어린 시절 라디오 체조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체조도 즐거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기계적으로 느껴지는 것일까? 아마도 자발성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때는 스스로 선택해서 했지만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동작을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잡지 보기, 간단한 수공예 정도였습니다. 복수는 창가 소파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들도 매년 똑같은 계절을 반복하고 있지만 적어도 바람에 흔들리고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순 씨, 뭘 그렇게 멀리 보고 있어요? 옆에 앉은 이영희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는 이곳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가족들의 결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아직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저 나무들이 부러워서요. 복순의 대답에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같은 자리에 앉아 비슷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미역국과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맛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반복되는 메뉴에 식욕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 미역국 맛이 어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늘 먹던 맛이죠.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끓인 미역국이 그리워요. 멸치 우린 국물에 참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렇게 맛없지는 않았는데. 순자의 말에 모두들 동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밥에 대한 그리움은 이곳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였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었습니다.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낮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틀어주는 똑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격정적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하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드라마 속 인물들을 구경하는 관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사나? 옆에서 지켜보던 할아버지 한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텔레비전 속 주인공이 누군가를 원망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실제로는 드라마처럼 살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감정들을 잊어버린 것일까? 분명히 자신도 한때는 저런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컵에 담긴 요구르트와 과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복수는 요구르트를 마시면서 문득 손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학교에서 돌아와 간식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할머니가 직접 만든 호떡이나 붕어빵을 먹였는데 지금 손자들은 할머니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뭐 특별한 일 없었나? 철수가 물었습니다. 뻔한 소리만 나와. 정치인들 싸우는 이야기,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잖아요. 지금은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복순이 말했습니다. 모두들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솔직한 말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6시 30분 기상, 7시 30분 조식, 8시 30분 약 복용.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같은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걸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복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간병인들은 이미 대부분 퇴근했고 야간 근무자는 간호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같았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철수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철수 씨, 뭘 하고 있었어요? 아, 복순 씨. 잠이 안 와서 좀 걸었어. 철수의 대답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요. 사실은 다른 방들을 좀 둘러봤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요? 궁금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지내는지. 철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봤는데요? 모두 똑같아. 다 우리처럼 지내고 있어.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뭐 이상한 일인가요?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복순이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철수의 말에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철수의 질문에 복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감옥이야.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순의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의 말은 마치 불씨 같았습니다. 작지만 뜨거운 불씨가 복순의 마음에 떨어진 것입니다. 맞아요. 복순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옥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분노와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감옥이야.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철수와 나눈 짧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불씨는 곧 큰 불꽃이 되어 이곳의 평온함을 깨트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철수와 나눈 대화가 꿈속에서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건 감옥이야.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 6시였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요양원 정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상 시간이 되자 복수는 세면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순 씨, 잘 주무셨어요. 철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젯밤과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복순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 식사지만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식을 하면서 철수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미영이 다른 테이블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아직 출근 전이었고 야간 간호사만이 간호사실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 점심 후에 시간 있으면 정원 쪽으로 산책 나가실래요? 좋아요. 날씨도 좋은 것 같고.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약속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산책 제안으로 보이도록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이미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늦게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큰 순자도 오늘은 왠지 조용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복순과 철수를 번갈아 보더니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이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순자의 농담에 복순과 철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냥 날씨 이야기했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산책하기 좋을 것 같다고요. 영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조용한 영희는 오늘도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영희가 가끔 이쪽을 쳐다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뭔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운동 시간에도 철수와 복수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체조 동작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그저 순순히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팔을 움직이면서 철수는 복순에게 작은 손짓을 보냈습니다. 순자와 영희도 함께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의심받을까봐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복도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철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김영수는 80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또렷한 분이었습니다. 그럭저럭이지. 철수 씨는. 저도 그런데. 요즘 이곳 생활이 어떠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 소리요? 김영수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만족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만족이라. 글쎄, 그냥 사는 거지 뭐. 김영수의 대답은 시큰둥했지만 철수는 그 속에서 불만의 기운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평소보다 빠르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정원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평소 직설적인 성격의 순자답게 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요. 철수의 말에 순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자도 평소에 이곳 생활에 대해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 자주 푸념하곤 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좋아요. 순자가 동의했습니다. 영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철수의 제안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혜 씨도 함께 하실래요? 네, 좋아요. 영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자유시간이 되자 네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간병인들은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오히려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 끝쪽에 있는 벤치에 앉은 네 사람은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간병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곳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철수가 어젯밤 복순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 말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고 마치 기계처럼. 철수의 말에 모두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있던 답답함을 철수가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영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더욱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건강 때문이고 안전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순자가 동의했습니다. 평소 불만이 많던 순자였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살 때가 더 자유로웠어요. 비록 외롭기는 했지만 복순도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철수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는 감옥 같다고. 감옥. 순자가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단어가 주는 충격이 컸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유를 잃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영희의 입에서 나온 강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불만은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단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혹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요? 순자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간병인들이나 간호사들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으로 찍히면.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밤에 몰래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밤에요. 영희가 놀랐습니다. 밤에 몰래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다들 잠든 시간에 조용히 만나는 거예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야간 간호사는 간호사실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으니까. 어디서 만날 건데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실용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사람은 요양원 내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밤에 몰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으면서도 너무 멀지 않은 곳이어야 했습니다. 창고는 어때요? 복순이 제안했습니다. 복도 끝쪽에 있는 작은 창고 말이에요. 아, 청소용품 보관하는 곳. 철수가 알아차렸습니다. 거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야간 간호사도 잘 안 가고 소음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순자답게 적극적이었습니다. 11시쯤에 말이에요. 그 시간이면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테고.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비밀 회동이 계획된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평소와 같은 일과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전혀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는 횟수가 평소보다 많아졌고 간병인들과 대화할 때도 어색해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왠지 어르신들이 이상해요.
젊은 간병인 미영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그냥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용하면서도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달까. 나이 드신 분들이 원래 그런 때가 있어요. 별일 아닐 거예요. 다행히 간병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까지 일일이 관찰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밤 10시 30분 취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간호사는 간호사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철수가 먼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날까봐 양말만 신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몰래 놀러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하니 이미 복순이 와 있었습니다. 곧이어 순자와 영희도 나타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난 것입니다. 창고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네 사람이 앉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청소용품 냄새가 났지만 그리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수가 작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복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는데.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모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워봐야죠. 철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자유를 찾는 계획이요. 철수의 말에 모두들 긴장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단어 안에 그들의 모든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해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만을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만들어야죠. 요구사항이요.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말이에요. 더 나은 음식, 더 많은 자유시간, 외출 허가 같은 것들. 그럼 그걸 누구한테 말할 건데요? 영희가 걱정했습니다. 원장님이나 김 팀장한테요. 철수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로만 하면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복순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그냥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시위요. 철수의 말에 모두들 놀랐습니다. 시위라는 단어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위라고요? 네, 평화적인 시위죠.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시위를 한다고요.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 들고 휠체어 타고 시위하는 모습을. 그 상상만으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진지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웃기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복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장비요. 영희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위할 때는 확성기도 있고 피켓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철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장비를 만들어 봐요. 어떻게요? 있는 걸로 활용하는 거죠. 철수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온갖 청소용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약통들. 철수가 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이걸 무전기라고 생각해봐요. 무전기요. 네, 서로 연락할 때 쓰는 거죠. 철수가 약통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철수 부대, 복순 부대 응답하라. 복순이 웃으며 자신의 약통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복순 부대 잘 들려요. 순자와 영희도 따라했습니다. 갑자기 작은 창고가 작전 회의실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진지한 대화였지만 동시에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럼 휠체어는 뭐가 될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게임에 빠져든 것 같았습니다. 전차죠. 철수가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전차요. 네, 우리의 이동수단이자 방패막이죠. 지팡이는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무기죠.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 무기는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요. 네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시작했지만 어느새 재미있는 게임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영희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해봐야죠.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더 잃을 게 있어요. 맞아요. 순자가 동의했습니다. 이미 잃을 만큼 다 잃었잖아요.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도 만날까요? 좋아요.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각자 한 사람씩 더 모셔와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만한 사람들로요. 네 사람은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팀을 이루는 것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주먹을 맞대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아서 손바닥을 맞댔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다른 세 사람도 따라 말했습니다. 그 순간 네 사람은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 회동이 끝났습니다. 네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워 오늘 밤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내일이 기대되고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옆 방에서는 철수도 같은 마음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점점 더 큰 불꽃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이고 그들의 꿈도 점점 현실이 되어갈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조용했지만 내 노인의 마음속에서는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통이 무전기가 되고 휠체어가 전차가 되고 지팡이가 무기가 되는 상상 속에서
그들은 이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더 예민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비밀 회동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었고 오늘 하루 동안 새로운 동지를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세면을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눈빛이 평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복수는 다른 어르신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가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 이 답답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있을까?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오늘은 새롭게 보였습니다. 복순 할머니, 안녕하세요. 간병인 미영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목소리가 복순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가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업무의 일환일까? 네, 안녕하세요. 복순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영의 태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클 것입니다. 노인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식당에서 철수, 순자, 영희와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어젯밤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각자 한 명씩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할 것인가? 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메뉴도 어김없이 죽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복수는 숟가락을 들면서 문득 집에서 해먹던 아침 식사가 그리워졌습니다.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김치와 계란말이까지. 그런 소박하지만 정성 들인 음식들이 그리웠습니다.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미영이 테이블을 돌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라는 호칭이 오늘따라 복순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르신.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온 호칭일까 아니면 그저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무감각한 단어일까? 복순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복수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지만 복순의 마음속에서는 뭔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젊었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며 살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어르신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여서 관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운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앞에서 체조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팔을 크게 들어 올려주세요. 그 목소리에도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팔을 들어 올리면서 그 단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인 이름은 사라지고 개성은 무시되고 그저 나이만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체조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복수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제 철수가 이야기를 나눠본 분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창가 소파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복순이 인사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아, 복순 씨. 안녕하세요. 김영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팔순을 넘긴 나이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뭘 그렇게 멀리 보고 계세요? 그냥 저 받기 그리워서. 김영수의 대답에서 복수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때가 그리워요. 맞아요. 여기서는 어디든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김영수의 말에 복수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하세요. 뭔 소리요? 여기서의 생활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김영수가 복순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글쎄, 답답하긴 하지.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제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요. 뭘 한다는 거요? 변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복순의 말에 김영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흥미롭네. 한편 철수는 이병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병호는 70대 초반으로 이곳에 온 지 1년 정도 된 분이었습니다. 아직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병호 씨, 요즘 어떠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병호의 대답에서 철수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적응이 쉽지 않으시죠? 솔직히 말하면 매일이 똑같아서 지겨워요. 이병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철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쇠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나마 평소보다는 나은 메뉴였지만 복수는 음식 맛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간병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르신, 국물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70 중반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혼자서 충분히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순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지혜와 경험을 잃는다는 뜻일까? 식사 후 복수는 화장실에 가는 길에 간병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늘 3층 할머니가 또 징징거리더라. 뭘 또 그러셔?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매번 같은 소리야. 어르신들이 다 그래. 처음엔 동정심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업무야. 복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간병인들에게 노인들은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연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르신들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자유시간에 복수는 김영수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수는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요? 일단 모임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복순이 설명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밤에 조용히 만나요. 복순의 말에 김영수가 놀랐습니다. 밤에요. 네,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김영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겠는데요. 순자는 박정숙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60대 후반으로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이곳에 왔지만 아직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 여기 생활 어떠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견디는 거죠, 뭐. 박정숙의 대답이 솔직했습니다. 견딘다는 게 슬픈 표현이네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있다니. 맞아요. 정말 견디는 것 같아요. 박정숙이 공감했습니다. 매일이 똑같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죠. 순자는 박정숙에게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다른 어르신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경의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경애는 영희와 비슷한 연령대로 평소에도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영희가 이경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경애 씨. 영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우리 나이에도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경애가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꿈이요. 네,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이경애가 잠깐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있어야죠.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4명의 원래 멤버들은 각자 성과가 있었습니다. 복수는 김영수를, 철수는 이병호를, 순자는 박정숙을, 영희는 이경애를 설득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8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병인 한 명이 어르신 한 분에게 약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아까도 말했잖아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한다고. 그 간병인의 말투는 마치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 어르신도 한때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걸까요? 복순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옆에 앉은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순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2번째 비밀 회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8명이 창고로 모였습니다. 좁은 공간이 더욱 비좁아졌지만 아무도 불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뭉친 느낌이었습니다. 철수가 손전등을 켜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김영수, 이병호, 박정숙, 이경애가 어색하지만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아시죠? 복순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라. 김영수가 그 단어를 되풀이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자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그저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관리당하고 있어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고 개성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경애가 동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병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철수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요?
박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시위를 하는 거예요. 철수의 말에 새로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시위요. 네, 평화적인 시위입니다. 복순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영수가 웃었습니다. 재미있겠는데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제 할 건가요? 이경애가 물었습니다. 내일 밤 어때요?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벌써요. 더 늦으면 용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철수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들을 점검해야 해요. 철수가 약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무전기 점검 이상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진지한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유쾌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전차 부대는 준비됐나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휠체어 2대 확보했습니다. 김영수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 부대는요? 우리 모두 무장 완료입니다. 이병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8명의 노인들은 내일 밤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유를 외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8명이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동이 끝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행동할 때가 온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이제 진짜 불꽃이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복수는 아침부터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이면 그들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었습니다. 세면을 하면서 거울을 보니 자신의 눈빛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식당에서 8명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했지만 서로 주고받는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철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작전을 실행하기 좋은 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식을 마치고 약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복수는 자신의 약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먹어야 하는 약들이 들어있는 통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무전기였습니다. 작은 상상이지만 그 상상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복순 할머니, 약 드세요. 미영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복순은 약을 받으면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에는 이 젊은 간병인이 얼마나 놀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운동 시간에도 8명은 서로 은밀한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체조 동작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오늘 밤의 작전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팔을 움직이면서 철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 완료라는 신호였습니다. 모두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조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8명은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창고 주변을 정찰했습니다. 야간 간호사가 얼마나 자주 순찰을 도는지, 어느 시간에 가장 조용한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첩보 활동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철수는 휠체어들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전동 휠체어 2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터리는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전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기저귀 상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병인들이 보관해두는 일회용 기저귀 상자들이 창고 근처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밤 연막탄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연막이 나오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영희는 알람 시계를 점검했습니다.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작은 시계였습니다. 오늘 밤 이것이 폭탄처럼 큰 소리를 낼 예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맛없다고 투덜거렸을 음식도 오늘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이 오늘 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늘 좀 이상하네요. 간병인 하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평소보다 조용하면서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행히 간병인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자유시간에 새로 합류한 4명은 기존 멤버들로부터 구체적인 작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기저귀 상자들을 복도에 배치해요. 그게 연막탄 역할을 하는 거죠. 복순이 부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람 시계를 터뜨립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폭탄 소리 대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동 휠체어로 돌격합니다. 순자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김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이경애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거니까요. 철수가 안심시켰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8명은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마쳤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언제 느껴봤던가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8시,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사람이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병인들은 어르신들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일찍 주무시네요. 건강에 좋은 일이죠. 간병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30분 취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야간 간호사 1명만이 간호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8명의 혁명가들은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11시 30분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소풍 전날 밤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철수는 전동 휠체어 조작법을 머릿속으로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타던 휠체어지만 오늘 밤에는 돌격용 전차가 될 것이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야간 간호사도 간호사실에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1시 20분 첫 번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저귀 상자들을 복도에 배치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순자는 양말만 신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기저귀 상자 하나를 들고 복도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자를 가져와 간격을 두고 배치했습니다. 총 4개의 상자를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11시 25분 영희가 알람 시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시간은 11시 30분 정각으로 맞췄습니다. 11시 28분 철수와 이병호가 전동 휠체어 2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휠체어의 바퀴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기했습니다. 11시 29분 나머지 4명도 각자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흥분된 표정이었습니다. 복수는 자신의 약통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무전기였습니다. 11시 30분 정각 영희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리리리리. 요양원 복도에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밤에 들리는 알람 소리는 정말로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작전 개시.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가 기저귀 상자들을 복도에 굴렸습니다. 상자들이 굴러가면서 마치 연막탄이 터지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실제 연기는 나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충분히 연막탄이었습니다. 연막탄 발사. 순자가 외쳤습니다. 복수는 약통을 들고 무전기인 척했습니다. 여기는 복순 부대, 연막탄 효과 확인 계속 진행하라.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약통을 들고 무전기 놀이를 했습니다. 여기는 김영수 부대, 적군 동향 파악 중. 여기는 박정숙 부대, 후방 지원 준비 완료. 그때 간호사실에서 야간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소음에 놀란 것입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에요? 야간 간호사 정미가 복도로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는 기저귀 상자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알람 시계는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수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돌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부대 돌격. 철수가 외치며 휠체어를 최고 속도로 몰았습니다. 물론 전동 휠체어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정미 간호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이병호도 2번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지원군 도착. 무엇을? 어르신들 위험해요.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영수가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팡이 부대 참전. 물론 진짜 무기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어르신들 진정하세요. 정미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간병인들을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요구라니 무슨 요구세요? 정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건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영희가 평소 조용한 성격과는 달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알람 시계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기저귀 상자들은 복도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2대는 복도를 누비며 전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을 불러주세요. 복순이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밤인데. 그럼 원장님이라도. 철수가 휠체어에서 소리쳤습니다. 정민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순순하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다니. 일단 조용히 해주세요. 정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면 우리 말을 들어주실 건가요? 이경애가 물었습니다. 그건.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것입니다. 저분들이 뭘 하고 계신 거야? 우리도 저 편에 서야 하는 건 아닌가?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시위예요. 우리도 인간 대우받자는 시위. 순자가 큰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알람 시계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우선 그 소리를 멈추려고 했습니다. 알람 시계 좀 꺼주세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무기예요. 영희가 알람 시계를 보호하며 소리쳤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갔습니다. 8명의 시위대, 당황한 간호사 1명,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구경꾼들. 요양원의 평화로운 밤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진정해 주세요. 정미가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해요.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있어요.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평화적이라고요? 물론이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철수가 휠체어에서 소리쳤습니다. 기저귀 상자들이 복도를 굴러다니고 알람 시계가 계속 울리고 전동 휠체어들이 복도를 누비는 광경은 정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우스꽝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복순 부대 1차 작전 성공적으로 진행 중. 복순이 약통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철수 전차 부대 적군 후퇴 확인. 철수도 따라했습니다. 정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기세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약통이 무전기가 되고 기저귀 상자가 연막탄이 되고 알람 시계가 폭탄이 되고 휠체어가 전차가 된 이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의 1차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철수가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갑시다. 철수의 외침에 8명의 혁명 동지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자유를 향해! 복순이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어르신들,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정미 간호사가 다급히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노인들의 기세는 막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알람 시계는 여전히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고 기저귀 상자들이 복도를 굴러다니는 가운데 8명의 시위대는 밖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차 부대 선두로 나아가라.
철수가 전동 휠체어를 몰며 앞장섰습니다. 이병호도 두 번째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예, 사령관님. 이병호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 이런 유치한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복순, 순자, 영희, 김영수, 박정숙, 이경애는 각자의 지팡이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기사들의 행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갑옷 대신 잠옷을 입고 말 대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지팡이 부대 대열 정비. 김영수가 외치며 자신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네, 지팡이 부대 준비 완료. 다른 사람들도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로 봉기하는 농민군 같았습니다. 여기는 복순 부대 목표 지점까지 진군 중. 복순이 약통에 대고 무전기인 척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순자 부대 적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약함. 순자도 따라했습니다. 정민은 이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8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구경하던 다른 어르신들까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함께 해요. 순자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자유를 위한 일이니까요.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행렬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8명에서 시작된 혁명이 어느새 12명, 1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안 됩니다. 정미가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철수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밝지 않은 데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지? 철수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이리저리 더듬었습니다. 여기 아닌가요? 복순이 다가와서 벽을 만져봤지만 그곳은 그냥 빈 벽이었습니다. 아니, 이쪽인 것 같은데. 순자가 반대편을 찾아봤지만 역시 버튼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이렇게 찾기 어려웠나? 영희가 의아해했습니다. 6명이 모여서 엘리베이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김영수가 마침내 버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쪽에 있어서 키가 작은 김영수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박정숙이 나섰지만 그녀도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해봅시다. 이경애가 제안했습니다. 6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버튼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손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한 사람씩 차례로 해봅시다. 복순이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흥분한 상태에서 누가 먼저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가위바위보. 6명이 일제히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모두 달랐습니다. 다시 해요. 가위바위보. 이번에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10여 분을 헤매고 있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어르신들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한 할아버지가 투덜거렸습니다. 잠깐만요. 곧 해결될 거예요. 철수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정미가 다른 간병인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급히 호출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방으로 돌아가세요. 정미가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자유를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복순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계단으로 가죠. 갑자기 순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계단이요? 네.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계단으로 가면 되잖아요.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철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계단 부대로 전환. 철수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15명의 행렬이 계단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동 휠체어 2대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어르신들, 계단은 위험해요. 간병인들이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김영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계단 앞에 도착한 15명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평소에도 계단 이용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요. 우리는 혁명가니까요. 철수가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맞아요. 혁명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순자가 호응했습니다. 복순이 먼저 계단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요, 복순 씨. 이경애가 뒤에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복순이 대답했지만 사실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3번째 계단에서 복순의 무릎이 삐끗했습니다. 아이고. 복순이 휘청거렸습니다. 복순 씨. 뒤에 따라오던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순은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좀. 복순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연쇄 반응처럼 하나둘씩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좀 아파요. 김영수가 무릎을 문지르며 앉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갑자기 무리했나 봐요. 박정숙도 계단에 앉았습니다. 순식간에 15명이 모두 계단에 주저앉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치 단체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요. 이병호가 위로했습니다. 간병인들이 뒤따라와서는 이 광경을 보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어르신들 다쳤어요? 정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돼. 순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누가 우리의 자유를 찾아줄 거예요. 순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릎은 부서져도 자유는 살아야지. 순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무릎은 부서져도 자유는 살아야지.
복순이 일어나며 따라 외쳤습니다. 무릎은 부서져도 자유는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일어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무릎은 부서져도 자유는 살아야지. 15명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계단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이 광경을 보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이죠. 다시 힘을 얻은 15명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해요, 모두들. 복순이 앞장서며 말했습니다. 무릎은 부서져도 자유는 살아야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에요.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그들의 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는 계단 돌파 부대 1층까지 절반 지점 통과. 김영수가 약통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후방 지원군, 적군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음. 박정숙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간병인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노인들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이 워낙 진지하게 혁명 놀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간병인이 다른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뭔가 보기 좋기도 하고.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간병인들도 점점 이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층에 도착했습니다. 15명의 혁명군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드디어 1층이다. 이제 밖으로 나가면 돼.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야간에는 보안을 위해 문이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안 열려. 철수가 문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는 어디 있나요? 순자가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라온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야간에는 안전상 문을 잠가요. 그럼 어떻게 나가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키가 있어야 해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키를 주세요. 순자가 요구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정미가 곤란해했습니다. 15명의 혁명군은 잠긴 문 앞에서 작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영화에서는 문을 부수던데. 우리가 문을 부술 수 있나? 지팡이로 두드려 볼까?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이경애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연기를 해봐요. 연기요? 네, 아주 극적으로 연기해서 저분들이 문을 열어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경애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연기요? 예를 들어,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아, 좋은 생각이에요. 순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김영수가 자원했습니다. 김영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아파.
김영수가 과장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어르신, 간병인들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김영수가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럼 문을 열어서 응급차를 부르죠. 정미가 다급히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노인들도 연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지러워요. 복순이 휘청거리는 연기를 했습니다. 저도 숨이 가빠요. 순자도 따라했습니다. 순식간에 15명이 모두 아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연기력을 발휘했습니다. 간병인들은 이 상황에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갑자기 다들 왜 이러시는 거죠? 혹시 연기 아닌가요? 그럼에도 확인은 해야죠. 간병인들은 우선 문을 열고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성공이다. 김영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일어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문이 열렸다. 간병인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역시 연기였던 것입니다. 어르신들 연기하신 거였어요? 정미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연기파 혁명가거든요.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15명의 노인들은 드디어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문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뭔가 예상치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기까지 동원한 창의적인 탈출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차가운 가을 밤 공기가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15명의 혁명 동지들은 그 순간을 맞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곳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와! 드디어 해냈다. 철수가 두 팔을 높이 들며 환호했습니다. 전동 휠체어에서 내려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원하다. 복순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요양원 안의 답답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감동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감격했습니다. 김영수는 지팡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었고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밤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박정숙과 이경애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만세! 자유만세! 이병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해냈어. 정말 해냈어. 15명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마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처럼 혹은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가족들처럼 기뻐했습니다. 간병인들은 문 안쪽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강제로 끌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밖에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다. 복순이 팔을 쭉 뻗으며 밤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야. 철수가 따라 외쳤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헤드라이트 같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뭐지?
김영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오고 있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앞마당에 큰 버스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버스? 순자가 의아해했습니다. 이 밤에 버스가 왜? 박정숙이 궁금해했습니다. 버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첫 번째 사람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복순 엄마.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복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철수의 딸 영애, 순자의 아들 준호, 영희의 며느리 선미.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철수의 딸 영애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영애야? 너 왜 여기 있어? 철수도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오늘이 외출 체험 날이에요. 순자의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외출 체험?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요양원에서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연락받고 왔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15명의 혁명 동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김 팀장과 원장님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수고요. 복순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오늘 외출 체험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마쳤네요. 원장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외출 체험 프로그램이요? 철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자립 의지와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가족분들에게 연락드려서 이 시간에 마중 나와달라고 했거든요. 원장님이 덧붙였습니다. 15명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치밀하게 계획했던 반란이 그토록 진지하게 준비했던 혁명이 사실은 요양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일들이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창의성과 결속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였어요. 김 팀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 회동도 알고 계셨어요?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야간 순찰 때 확인했어요. 정미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통 무전기도요? 박정숙이 자신의 약통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귀여우셨어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기저귀 상자 연막탄도요? 이경애가 물었습니다. 창의적이었어요. 김 팀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15명의 혁명가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밀 회동, 작전 계획, 무전기 통신, 전차 돌격, 연막탄 발사, 계단 돌파, 연기 작전. 모든 것이 그들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순이 입을 열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바보였나요?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하하.
김영수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가 웃겨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영수가 웃음을 멈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혁명 놀이를 했는지. 김영수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약통 무전기. 복순이 자신의 약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기는 복순 부대. 복순이 흉내내며 말하자 모든 사람이 폭소했습니다. 기저귀 연막탄. 순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전차. 철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무릎은 부서져도 자유는 살아야지. 이병호가 순자의 명대사를 흉내내자 모든 사람이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15명이 모두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더 크게 웃었습니다. 웃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재미있게 지내셨네요. 복순의 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재미있었어. 복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게 놀았네. 엄마가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순자의 아들 준호가 감탄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도 한때는 젊었어. 순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병인들과 요양원 직원들도 이 광경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처음 봐요. 정미가 김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김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철수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자유를 꿈꿨어요. 맞아요.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비록 프로그램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었잖아요. 김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이런 모험을 또 해보겠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예상과 달랐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역시 우리 인생 끝까지 코미디구먼. 철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역시 우리 인생 끝까지 코미디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반전들조차도 웃어넘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들은 어르신들을 버스에 태우고 함께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요? 복순이 버스 안에서 물었습니다. 내일은 진짜 혁명을 할까요? 철수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혁명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동지들과 추억,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입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평소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15명의 혁명가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길이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드라마가 됩니다.